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자, 경제의 불확실성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짚었고요. 또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정연설 자리에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사 내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보이콧이었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피켓팅을 하면서 사과하라는 고성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요, 연말에 예산 국회는 돌아가야 하겠죠. 경제가 걱정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 영국은 한 달 반 만에 총리가 교체됐는데요. 트러스가 가고 순핵이 왔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환율 시장에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외신이 많습니다. 48조 원을 몰래 풀어서 복면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자, 우리 정부의 이 안정자금 50조 플러스 알파는 이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은 바로 앞에 닥쳐왔는데요. 온기를 지켜야겠죠. 맹추위가 닥쳐올 때 따뜻해야 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송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 오늘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국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주 쏠쏠한 코너죠.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 기자님. 네. 대통령 오늘 네.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639조 원 규모의 첫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예산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이걸 약자와 서민 지원 또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 강한 국방 등에 투입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특히 이 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을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아울러 이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또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국방력과 인류 보훈, 장병 사기 진작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론가님? 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도에 통과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한 예산안 구성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원하는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 첫 예산이죠. 첫 예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8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약자라는 단어는 7번, 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는 2번 언급했고,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지원이라는 단어인데 32차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약자 복지가 나오는데, 네. 약자 복지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약자 복지를 낮고 두텁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나 가장 낮은 계층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13번, 투자는 9번, 산업은 5번 언급했다라고 하고요. 협치라는 대신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국회 초당적인 협력,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머리를 함께 맞댈 때 등을 표현을 하면서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연설을 마치고 돌아갈 때 민주당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악수할 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를 가장 먼저 또 악수를 하고 네네네.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을 또 악수했고 두 1인 정당인데 또 무소속이 된 의원들 원래 민주당이었던 양향자 의원을 또 악수하고 나가는 모습이 예. 또 의미 있게 포착이 됐고 장제원 의원도 어깨를 툭 치면서 악수를 하고 나갔다. 라는 것이 그런 이제 대목이 중요하군요. 예, 그 이제 사실은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지만 왜냐하면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 가장 키맨이 된 조정은 의원 네. 또 앉혀질 수가 없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인 의원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또 의원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 비운 자리에 이러한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서 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어떤 대응 방식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 시정연설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했는데 뭐 보면은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런 팻말 그리고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 사과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이 대응보다는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회 윤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는 민주당이 침묵 시위로 전환을 했지만 곳곳에서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한 이후에 다시 민주당 의원들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서 마무리 규탄 대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보이콧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게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서 보이콧하는 거 너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국회법상 의무마저도 또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와서 대통령 관련 사항은 빼고서라도 특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기 하려고 안달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이콧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좀 민주당의 대응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야의 시정연설을 둘러싼 반응 어떻게 좀 해석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시정연설 보이콧이 돼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여야가 모두 참석했었는데 헌정사 최초로 이제 보이콧이 됐고 이 부분에 의해서 책임 공방이 이어진다라고 아주 드라이하게 이제 기사를 쓴 언론사도 있고 또는 이제 제목 헤드라인을 뽑아서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도 있고요.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죽하면 참석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헤드라인을 선정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기계적 균형을 잘 맞추시는데요. 극혐으로 가지면 어느 쪽이에요? 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섭섭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참여하는 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놀란 게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는데 야당이 불참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해서 의외로 보이콧 많았는데 국회는 그랬는데 시정연설은 또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굉장히 이제 격돌할 때도 이 야당 의원들이 그때는 피켓 들고 앉아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은 그동안 야당이 이제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피켓 시위를 하면서 격렬하게 무시를 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야유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대선 자금으로 엮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 이상의 민주당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건 정당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감은 이어집니다. 국감은 이제 뭐 지연, 잠정 지연, 연기 이렇게 얘기됐지만 네. 또 이어진다고 하고 어제도 저희가 장경태 의원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임위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지만 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요 과반 표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여기 대해서 협조를 해줄 거냐, 협력을 네. 해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윤 대통령도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을 오늘 많이 썼는데 치가 안 나온 것도 좀 묘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협력을 좀 해야 된다는 것도 윤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협력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로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12월 2일로 예정된 이 법정 시한을 시한이죠.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의식했죠. 왜냐하면 법정 시한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예산국회로 넘어갑니다. 과연 이제 연말 예산국회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예산, 내년 정부 예산안, 돈, 세수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뭐 경제가 아주 시끌시끌한 것이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게 레고랜드 파장이에요. 레고랜드발 후폭풍.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지금 뭐 이 지면 인터뷰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네. 좀 내놓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합해 보면 정부라는 거 채권 시장이나 신용 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인데 이걸 이번에 김진태 강원지사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늦게나마 예산을 투입해서 방어하기로 한 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네. 또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연장해 가면서 빚을 갚아 나갔을 거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여당에서는 지적하는 게 아니 최문순 전 지사가 도지사 시절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람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요. 거기에 대해 최 전 지사는 팩트가 아니다. 도의회 승인 없이는 2,050억 원을 지급 보정할 수 없다도 회의록도 네, 남아있고 네. 뭐 이건 다 승인도 받았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가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한 게 1차 사고였고 작게 막을 수 있는 일을 무려 50조 원을 투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하도 좀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민생은 외면하고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런 싸움이 많은데 네. 또 이 지자체까지도 이 전임 도지사 탓이냐 현 도지사 탓이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이게 사실은 해법은 또 뒤로 밀리고 결국은 또 책임 공방만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임 지사 잘못이냐 현임 지사 잘못이냐 이런 거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 시점에 터졌으면 전임 잘못이냐 현임 잘못인가 다툴 수가 있는데 네. 영속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임에서 갑자기 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현 지사 났어요. 잘못이죠. 네. 근데 현 지사 이게 레고랜드 발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중단한 게 맞아요. 네. 그거는 결정은 본인이 내렸기 때문에 김진태 발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김진태 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네. 레고랜드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던 기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으로 레고랜드 안 되면 나 소양강에 뛰어들겠다 이런 기사도 남아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레고랜드의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중단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걱정인 것은 지방채,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증하는 돈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지자체가 보증한 증권 현황을 보면은 경북 경산시에 1,850억이 있습니다. 네. 경산의 지식산업지구고요. 나주시에 250억, 시흥시에 120억, 안동시에 330억, 완주군에 1,184억, 음성군에 1,100억, 진주시에 800억, 천안시에 1,105억, 춘천시에 205억, 충주시에 570억.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포함하면 7,614억입니다. 네. 이게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지자체장 바뀌면 중단되는 거 아니냐. 또는 강원도라는
도급도 지금 중단됐는데 그 밑에 있는 시군구 이거 네, 어떻게 우리가 네, 믿느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기재부가 진화에 나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어제 국감에는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나왔는데 관련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아니 지금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냐라고 김주현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강원도에서 뭐 이런 상황이 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재물이 됐다 뭐 이런 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레고랜드 같은 뭐 이런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김주현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몇 번에 나눠 조치한 모습이 됐는데 미숙했다. 또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우회적인 표현이긴 한데 레고랜드 때문만은 아닌데 레고랜드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해석은 되네요. 네. 자, 어제 행안위 국감장에서는요. 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정부가 감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으니까 정부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국회 행안위 여기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이영석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해서 위법 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라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질의가 이어지니까 이상민 장관은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조금 네, 바꾸는 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또 돈이 다 묶여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네. 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한데 네.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나 이런 게 더 중요해 보이고 50조 원이 투여가 되지만 50조 원도 모자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돈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예.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단계별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임경빈 작가가 짚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제 돌아올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야 하는 회사채가 뭐 상반기에 뭐 한 60억 68조, 가까이, 예. 연말까지 한 80조 가까이, 네. 60조 가까이, 50조 플러스 알파로 될 것인가. 그렇다고 또 이제 기업의 부채를 국가가 다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민간 시장에서 그건 작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감사 필요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갑자기 중단시킨 결정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제가 김진태 발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도지사 한 명만 보고서를 가져와서 사인하고 통과시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네. 보고서를 올렸거나 또는 그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 중단시킨 이유와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네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저도 그냥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네. 이것도 포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요소도 분석을 해야겠죠. 다른 요소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요소에 있어서 김진태 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고 왜 그런 최종 결정을 내렸는가.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부지사를 택할 때도 뭐 도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무부시장과 뭐 행정부시장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는 행정부도지사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혹시나 선출된 권력이 현 지자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거나 그동안 쭉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네. 때 조언을 구하는 자리고 조언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김진태 지사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 궁금하다. 밝혀야 한다. 이건 뭐 김진태 이사가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대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레고랜드 사태를 가지고 이재명 이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인 입장이 나온 바가 있고요. 이 김 지사는 어제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다른 곳은 시민구단이 50억 광고비를 받으면 네. 삼자뇌물 공여로 지금 수사도 받잖아요. 네.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 물론 이게 이제 레고랜드 건 아니지만 레고랜드는 이제 2,05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연구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했지만 한낮이 되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오랜 시간 밖에 계신다면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현재 점심시간 교통 상황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황간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진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으로 하번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긴천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는 6km 넘게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기름에서 정릉 가는 길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막 벌어지고 또 여기서 이 국정감사가 중간에 잠정 중단되고 연기되고 이총하고 막 그래서 넘어갔는데 어제 일부 국감이 또 열린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참 설전을 주고받은 게 화제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뜨거운 설전이 있었는데요.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 그러니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네. 지난 7월 한 청담동의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국감 현장에서 김 의원이 이 술자리가 실제 있었으면 암시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도 재생을 했습니다. 네. 그게 국감장에 흘렀는데요. 원래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다. 청담동 어디에 자려놨는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경원들도 다 있었다. 또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한 그때가 1시다. 그러니까 새벽 1시다. 또 3시간을 놀다 갔다. 네. 그리고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했다. 이렇게 노래 제목이죠. 네.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까지 담겨 있는 이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를 듣던 한동훈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km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한 네.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저희 국회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강하게 또 비판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입만 열며 거짓말하고 있는데 네. 책임은 안 진다. 이번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거짓 선동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김의겸 의원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게 녹취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 이 주장에 나온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이제 녹취가 맞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게 팩트인지가 핵심인데, 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두 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김의겸 의원이 이걸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세세한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취가 있으니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네네. 국회에서 틀었다. 예.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 요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흘려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확인하고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겠다라든지 뭘 거시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거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발언을 기록에 남겨두고 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처음부터 네, 끝까지 네. A부터 Z까지 다 준비를 했던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좀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김우겸 의원이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추가로 더 말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7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이라고 특정을 하고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가 있었다.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네네. 대통령과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김현장 변호사라는 특정 로펌의 사람들과 30여 명이 뒤섞여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 딱 2명만 더하더라도 32명입니다. 여기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1명 있다고 33명이죠. 이 정도의 33명 규모의 대규모 움직임이 네네. 진짜 비밀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경호원들도 있을 것이고. 경호원도 움직이는 순간부터 경호원도 있을 것이고. 사실 해당 건물이 어떤 특정 건물이라면은 네. 50명 이상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해당 술집이 만약 진짜라면은 네. 서빙하는 사람 사장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에 있어서 김우겸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취재를 끝낸 사안인지는 네.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된다고 김의겸 봅니다. 의원도 이제 기자 출신입니다. 네. 언론인 출신인데, 자 과연 이제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감장에서 이걸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급해서 던지고 보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무책임한 겁니다. 팩트가 이제 백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이게 박 기자님이 네. 보시기에 언론인으로 이 좀 취재를 또 언론들에서 많이 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이게 김의겸 의원의 질의 이후에 네.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이 사안을 좀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이거 그 유튜브 뭐 협업한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고 유튜브와 협업했느냐. 네, 뭐 그쪽 사람들과 같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지가 있었고 네네.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이 후속 보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의 뭐 녹취가 나왔다라고 했지만은 이 이세창 전 대행이 언론과의 또 전화 통화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아니 이거 소설 쓰는 거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어요. 그래요? 이 열흘 전쯤 알지 못하는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한동훈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술자리에 대해 묻기에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 있으신 분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한 장관과 친분이 있냐는 질문에도 한동훈의 한자도 모른다. 진짜 모른다. 알면 안다고 그런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제 국감장에서 틀었던 녹취는 네. 이세창 지금 총재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취지네요. 본인은. 뭐 그런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소설이다라고 어허. 얘기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또다시 후속 보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어떤 입장이 서로 나오는지 봐서 진실 공방으로 좀 가는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또 크게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뭘 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1km 안에 없었다. 야, 이게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4시까지 술자리가 거의 밤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진위 공방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옐런 미 재무장관이요. 한국 측 전기차의 우려. 이거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얘기인데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옐런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옐런 장관은 그런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걸 고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거다라고 덧붙였지만 이 블룸버그 통신의 해석에 따르면은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에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 줄 거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도 뭐 이 통신에 나온 그대로 좀 읽어보면 법안에 따르면은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과연 우리가 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조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외신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래서 영어로 읽으시는 줄 알고 네, 번역된 걸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큰 문제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이 되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 어차피 2024년 5년이면 현지 공장도 완공되는데 그 기간 동안 좀 유예해서
우리 보조금 달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이게 미국이 충분히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뭔가 대안을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안 어떻게 하겠다는 되는 거죠.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는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네. KBS 이사회 자리 한 자리 주세요 했을 때 고려는 해볼게요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고려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예를 이 사람이 들어서- 지금 생방에서 로비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를 개별 기업에게 맡겨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올해만 6번째 또 미국행을 택해서 그래요. 갔고요. 현대차가 지난 5월에 55억 달러를 투입해서 조지아주 서베너의 첫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이게 2025년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1년 앞당겨서 2024년에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년 앞당긴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 2023년에 그렇죠. 보조금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리고 2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자동차라는 소모품이긴 하나 네네. 1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래 타면 10년도 탑니다. 맞아요. 그러면 2023년 내년 첫 보조금을 받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해에 현대차를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릴 소비자를 어떻게 잡아둘 것인가. 네. 저는 거의 없다 봅니다. 네. 그럼 내년에 1년만 딱 기회라고 한다면 다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안에 모든 걸 투입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신문지 할 때 막 신문보다 더 비싼 자전거 경품으로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독료? 그래 기억나네요. 네. 기업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그러니까 인구 큰. 3억이 넘는 미국 본토에서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을 뿐더러 그래요. 소비자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좀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정치권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또 계속 신차 네. 새 모델도 발표하고 해서 시장 기대감이 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특히 불경기 불황일 때 가격이죠. 가격 걱정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총리 이 트러스 총리가 사임했다는 얘기를 뭐 최근에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총리가 등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계입니다. 42살의 리시 수넥 네.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새 총리로 선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 한 반 정도에 총리실 밖에서 정식 취임 연설을 한다. 그 전에는 이 찰스 3세 국왕을 만나서 뭐 이렇게 인준을 받는 정부 구성 승인을 받는 그런 관례가 있고요. 취임 연설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수넥 이 총리가 잘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이거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넥 총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형, 화합형으로 인선을 하겠다. 그래서 위기를 뚫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도계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영국인 중에서도 영국에도 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으니까요. 아시아계 영국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제는 지금 뭐 경제를 잘 뚫고 나가야 됩니다. 트러스 총리가 그 문제 때문에 네. 44일 만에 사임을 하게 됐으니까 수넥 이 신임 영국 총리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한인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309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정광태 씨의 아름다운 독도를 신청합니다. 독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그 섬에 가리라 아침에 첫 태양 떠오르는 거룩한 우리의 땅 얘야 그 섬에 가고 싶지
함께 가자꾸나 갈매기 친구 널 기다리는 아름다운 독도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말대답 또는 말대꾸를 하거나 월급 같은 것이 거르지 않고 제때 들어온다고 할 때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박따박 말대답한다.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같이 말이죠. 그런데 따박따박은 표준어가 아니고요. 또박또박을 뜻하는 일부 지역의 방언입니다. 또박또박은 말이나 글씨 따위가 흐리터분하지 않고 영거푸 3번 이겼다. 영거푸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5.9도의 최저 기온을 보여 추웠던 서울 지방 현재 15도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15도, 전주 대구 18도 등 전국적으로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타고 온 비구름대에 의해서 며칠 동안 동쪽에 비가 왔는데 지금은 강릉에만 약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미만의 비만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흐린 날씨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뒤에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역시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영동지방으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동풍 영향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쪽 지역에 바람이 강합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그 밖에 대부분 해상 내일 오전까지 최대 4m로 물결이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조금은 오르지만 중부 내륙 등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1도, 습도는 37%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불참한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대고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민생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52시간 제도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유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규탄 시위를 벌이며 시정연설에 불참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했지만 본회의장에 보이지 않았고요. 네. 야당 의원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않은 게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아쉽고 뭐라고 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시정연설이라는 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국회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안 듣고 거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야당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민생 맨날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 당내 문제에 이제 얽혀서 그냥 소위 말하는 방탄 국회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쉽고 참담하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자, 민주당은 또 오히려 이런 입장이에요.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협치를 포기한 건 이제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좀 어떻게 반론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건들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불거져 왔던 거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검찰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것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해야 될 일과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저렇게 거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 한번 돌아보면 과연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오늘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첫째 하나는 그 작년보다는 축소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두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원전 이런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약자에 대한 복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은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다음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자세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어떤 논리 구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보인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민생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국회에 대한 책무. 네. 두 번째는 이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정부 측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연설인데 이건을 거부를 한다는 거는 뭐 헌정질서도 거부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법사위에서 무슨 김의겸 의원이 어떤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한쪽만 민주당이 너무 쳐다보고 색안경을 끄고 우리 사회를 지금 재단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도 일부 보이는 거고 그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 수사도 마치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이제 관련 이야기를 짚다 보니까 참 만약에 이게 국정감사 중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사로 들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고민해 보고요. 자, 근데 이제 민주당의 오늘 불참은 예고돼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뭐 며칠 미루거나 아니면 총리 대독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한간의 예측성 의견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와서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여야 될 이거는 삼권 분립선상의 예의인데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안이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대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예산심의는 언제부터서 어떻게 법정기한 내에 끝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뭐 대통령 일정을 조정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총리 대독이나 아니면 일정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어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은 아까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대변인께서. 약자 7번, 경제가 13번. 또 이제 사회적 약자 안보 협력, 또 성장 동력 얘기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협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협력이 강조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겠죠? 그거는 뭐 레토릭의 문제인데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이 논리 구조를 이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가 협치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늘 협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여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건에 대해서 자꾸 뭐 수사를 안 하는 게 협치. 그렇다고 그러면은 죄가 있는 걸 덮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협치의 문제를 지금 수사와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고 지금 당연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대 야당 국회에서는 뭐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니까 예산안 심의하고 예산안 심의하는데 당연히 협력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협치와 협력을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뭐 협치라는 표현을 안 써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하게 민감한 해석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핵심은 예산안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보니 이 예산안 방향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느냐. 자, 윤 대통령이 또 법정 기한 12월 2일 요거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또 이 갑론을박이 오래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망이 썩 밝지는 않아요. 밝지 않다. 우선 내용으로 보면 아까 뭐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시정연설에도 보면 약자 복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역 화폐권에 대해서는 그전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의 분석도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분석도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랬던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뭔가 경제가 잘못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뭐 잘못된 분석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이제 약자복지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노인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현장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그게 과연 국민 생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복지 혜택을 좀 만들어 드리고 네. 좀 더 생산성 있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옳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를 와서 국회 내에서 네네네. 논의하면 되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거는 지금 뭐 대선 때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의 얘기를 그러니까 깎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쟁점거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오늘도 뭐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안에서 보면은 얼마 전부터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뭐 국감을 보이콧한다, 네네. 아니면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한다 이런데,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장이 사실은 국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하게 시끄럽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2월 초까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가 되고 여야간 합의가 되기는 그렇게 좀 전망하기가 밝지 않다. 썩 밝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예산을 가지고 시끄럽게, 민주당이 이제 예산이라는 볼모를 가지고 국회 내에서 계속 정쟁을 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서요. 예산 심의 뭐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오른쪽으로 좀 싸워서 시한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간혹 어겨진 적이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이고요. 이거 지나가면 항상 국민들이 이제 비판하는 게 법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야단치단 말이죠. 그렇죠. 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명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건데, 이제 또 압수수색도 그렇고 이 검찰 독재, 공안 통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눈물도 보였죠.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눈물 자주 흘리셨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정말 나오는 눈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가 시작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외 순방 중이었다가 갑자기 현지에서 무슨 뭐를 조사를 해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들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과거 민주당 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정동 문제 불거졌고, 그에 따라서 성남 FC 문제 나왔고요. 지금 뭐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 다 거기에 비롯된 거거든요. 이미 지나온 건이에요. 그리고 대선 과정 지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 스스로 특검하자고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하자고 하면서 그때부터 왔던 일이에요. 네네. 이제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으면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당으로서 이 법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정치 탄압이라고 뭐 폭력적 지배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만 쳐다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절대 뭐 그런 얘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막 언급을 하셨으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긴급 기자회견으로 이제 특검을 언급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저축은행도 빼자. 그러니까. 또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동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아마 어떻게 절대 못 받습니까? 아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죠.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 안 되거나 할 경우에요. 지금 검찰 수사 진실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궤도에 근데 왜 올랐다. 느닷없이 특검이에요?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자꾸 하나 가지고 특검법에 네네. 대한 자꾸 하나 가지고 뭐 네. 어떤 내용을 넣니 많이 이거 가지고 또 실경이 많이 걸릴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특검은 어떻게 누구를 임명할 그렇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네. 굉장히 또 지난한 싸움 예.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수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또 수습돼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그 목적은 뻔히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 끌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특검 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오래된 레코드판 돌리는 것이고 네. 부산저축은행이니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건을 뭐 범죄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먹혀 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이고 이게 참 이슈가 많아서 여쭤볼 게 많아요. 지금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술자리 논란도 어제 나왔는데 이건 이제 네, 일단 예.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네. 중요한 당 일정으로 전당대회 언제쯤 열립니까? 전당대회 시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었던 네. 국회 부의장, 그러니까 저희 당 목적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우택 의원이 아주 이제 박빙의 승부를 해서 2표 차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죠. 국감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상국회. 것처럼 전망은 밟지 못한 예상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네. 예상국회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당대회 일정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럼 전당대회에 나와야 될지에 대한 네네네. 당의 준비를 모아줘야 되고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에 네네. 대한 당원들의 뜻도 좀 모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요. 전제 볼 때는 한 뭐 2, 3월 정도 2, 3월 이렇게 정도. 추측은 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 당기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조금 늦춰지거나 아마 내년 이른 봄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이뤄서 새로운 지도부가 네. 디데이 체제를 좀 접고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예. 해봅니다. 저희 이제 잠시 후에 기자들이 나오는 코너가 있는데 이때 또 네.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기 당권 주자가 누구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보니까 이 친윤, 반윤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그 지금 아직 물망이 좀 희미하다 보니까 권영세 네. 장관,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와서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개각 요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국토부를 맡고 있는 원희룡 장관 네네. 같은 경우는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원래 정치인이시죠.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함합형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아까 주신 것처럼 전체 큰 틀로 친윤, 반윤 혹은 안철수계 뭐 네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주자분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전망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이른 단계 네.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건 여쭈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기다렸습니다. 오늘 물어볼 게 참 많거든요. 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 국무총리 대독 여부를 좀 고민했다는 얘기도 얼핏 있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한다. 강행 결정.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보이콧하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하는 게 맞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텅텅 빈 자리에서 네네네. 일종의
민주당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응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 연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서기로 했고 또 여권 관계자 얘기로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보이콧하는 모습이 대비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 거는 좀 여야 간의 정쟁거리는 아니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여론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정아 국민의힘 대변인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약속된 일정을 또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데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 왜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일찌감치 보이콧을 선언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방식이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퇴장하는 방법, 또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 여기에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애초부터 전원불참. 근데 제가 신문을 보고 국회란 곳이 원래 시끌시끌한 곳이니까 이게 처음인가 그랬는데 전원불참이 헌정사상 최초라면서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기본적으로 예산안 시정연설은 뭐 앉아서 그러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앉아서 피켓 시위를 하든지 뭐 침묵 시위를 하든지 뭐 여당이 박수를 치더라도 우리가 뭐 야유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어쨌든 아예 불참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 어쨌든 뭐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하면서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뭐 이견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한 만큼. 그리고 지금 야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들러리 설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통화한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핵관.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앉아서 그거 다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제가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본회의장 건너편이 예결위 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피켓 시위를 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한 30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앉아서 뭐 하셨습니까? 했더니 저희는 뭐 이거 영상으로 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냥 각자 그냥 잡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을 좀 떼었고 대통령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롯데온데홀에 있어가지고 뭐 규탄 구호 외치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좀 또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나올 때 거기 일자로 딱 서가지고 피켓 시위 제대로 해서 우리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가고 난 다음에 구호를 외치니까 살짝 좀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게 예산안이라는 게 그렇게 이견이 많을 만한 내용들은 또 아니고 또 의원들 개개인별 그런 이권도 좀 달려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마 처음이고 특히 이제 시정연설 내용 자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시정연설을 할 때 야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좀 면밀히 체크를 하는데 보통 예산안 시정연설은 그렇게 뭐 쟁점이 되는 그런 연설의 종류는 아니거든요. 오늘 또 연설 내용에도 자유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뭐 민생이나 주로 약자 이런 이제 좀 어떤 예산 배정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막 싸울 만한 내용도 아닌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이 묘한 대목이 하나 계속 언급이 돼서 이제 박 기자님한테 여쭤보죠. 그러니까 아까 야당은 뭐 우리 협치 대상으로 안 보지 않느냐. 협치라는 표현이 항상 등장했거든요. 국회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예산안은 이제 또 야당 동의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협치는 안 나오고 협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서. 자, 박 기자님 오늘 시정연설이 좀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어요? 사실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방금 최평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죠. 자유가 언제나 화두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연설에는 자유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한 번도 안 나왔나요? 놀라울 정도로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 얘기는 일부러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권 관계자 이제 뭐 대통령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여핵관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던 거에 대한 그런 회의론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의도적으로 자유라는 표현을 좀 뺀 것 같고요. 그리고 협치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협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다만 이게 3번 나왔거든요. 이제 국회 협력만 딱 얘기한 건 아니고 뭐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언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과의 협치 내용이 주요하게 담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부분에 좀 논리 구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해보면은 현상 진단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경기가 어렵다. 두 번째 문단은 안보도 어렵다. 이제 세 번째 문단은
경기도 안보도 어려우니까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이제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어쨌든 자리에는 없었지만 뭐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민주당도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 있을 텐데 뭐 공식 반응이나 비공식 반응이나 어떻게 돼 있어요? 공식 반응은 이제 5분 뒤에 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간담회를 열어서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도 굳이 물어보면 말을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네. 뭐 이따가 하기로 하시죠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대로 안 읽어봤나 봐요. 그리고 대신 그 점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 이 땡땡이라고 한 국회를 왔는데 네네. 사과조차 안 하냐. 이건 연설문에 그 뭐 문제가 아니다. 네네. 이건 사과도 동반되지 않으면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계속 그 얘기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세요라는 고성도 나왔다고 하죠. 예, 어쨌든 그게 지금 가장 민주당은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더니 12글자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부활. 계속 했던 얘기긴 하죠, 사실. 예산안 이미 발표했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 상임위별로 해서 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법인세 뭐 인하 절대 받을 수 없고 민생 예산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했던 거 있지 않나요? 지역 화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부활시키겠다 이런 점을 좀 면밀히 삭감됐다는 그 부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뭐 어제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뭐 잠정 연기되는 일도 있었지만.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이에 설전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한 대목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신 말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야,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상당히 좀 흥분한 그런 이제 음성 어조인데, 자, 김의겸 의원이 유튜브 채널 보도를 인용을 했어요. 그럼 7월 19일 밤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의혹은 이겁니다. 나는 다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실이 아니란 얘기죠. 의원님은 뭘 거시겠느냐. 자, 요거 조금 이 최 기자님 의혹 제기 선에서 끝난 거예요. 뭐 후속되는 좀 취재 팩트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모 유튜브 채널에서 네네네. 보도를 또 그날 밤에 한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그래서 어제 이 논란 자리에서도 연개설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의혹 제기에서 끝났죠. 뭐 그 술집에서 그분들이 특정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제보자라는 분이 또 제보자 뭐 남자친구와 뭐 결별을 해서 뭐 연락이 두절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김의겸 의원이 그분들한테 당한 거 아닐까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는데 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장관이 그 정도로 다 걸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김의겸 의원도 의원직이라도 걸었어야 이게 딱 그 대응이 되거든요. 세게. 네. 근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오후에는 이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또 그걸로 또 비꼬더라고요. 오후에는 자리 없지 않았냐. 예. 조금 모양새가 빠졌습니다. 묘하다. 그리고 이게 거는 걸 문제를 떠나서 네네. 거는 문제를 떠나야죠. 거는 건 하나 이제 비유적인 거고. 네.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를 어쨌든 대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한 거잖아요. 나중에 네네. 유튜브 채널에 보도가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이건 일정 부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기한 것 중에 하나도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특정 바 술집이 지목이 되고 날짜도 대충 지목이 되고 여기에 뭐 30여 명 손님만 이 정도면 장시간 동안 새벽에 이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뭐 만약 사실이라면 그 육성 증언이 안 나오기도 어려운데 확인할 수 있겠죠. 김앤장 변호사가 30명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접촉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추가 증언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뭐 더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이세창 이제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라는 분의 녹취를 틀었다는 거잖아요, 어제. 근데 본인은 부인했잖아요. 네. 그럼 이 녹취는 누구 목소리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나오고 마침 저희 후배가 그분을 알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어요.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했더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누구 하나도 뭐 이게 확인해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제 후속 확인된 사안이 없다, 팩트가 없다. 근데 뭐 진짜 물증이 확실히 나오면은 뭐 또 반전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후배 기자 입장에서 여기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좀 그만 키우라. 이게 한동훈 장관 건들면 건들수록 한동훈 장관이 부각되고 한동훈 장관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기사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스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당대표설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원내에서도 뭐 대놓고 뭐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법사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좀 전했는데 그런 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김의겸 의원, 김남국 의원 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제보도 온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차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한 장관을 건들게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정권의 최고 실세 아니냐. 여기가 무너지면은 윤석열 정권 완전 무너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한 장관의 인기만 좀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왕 뭐 한다면 민주당 입장, 야당 입장 한다면 뭔가 의효타를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뭐 명확한 팩트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논리적인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던진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많이 당해서 알 텐데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뭐 톰과 제리가 되는 겁니까? 계속 많이 부딪혔죠. 김의겸 의원이 일종의 한동훈 장관 저격수로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대부코인 송금 문제 관련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미국 갔던 거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다만 요거는 그때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그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좀 헛발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비판을 했던 이 민주당 모 인사 얘기가 있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검찰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오히려 우리 편한테 손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보통 수사가 완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제가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의를 흘려가지고 아니면 언론에? 증언 같은 거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미리 여론 재판을 벌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김의겸 의원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야당 정치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스타가 됐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당대표 출마설까지도 나왔는데 이건 조금 전에 이제 이 박정하 대변인이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다가 아니라 조금 이르다. 그래서 차기가 아니면 차차기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 당권이 중요하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어제 신핵관이 등장을 했죠. 계속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윤상현 의원 당권 도전을 구체화했다고 하는데 자, 이 장성철 소장은 이분은 최고위원이 목표다. 폭로 아닌 폭로를 했습니다. 당권 구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이 일종의 틀을 만들어드린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의 포지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틀은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반윤, 그다음에 친윤 내지는 법윤이고 그 외에 이제 독립 세력으로 안철수 의원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있는 건데 윤상현 의원은 기존의 기준으로 보자면 친박계잖아요. 그러나 반윤 그룹으로 가진 않고 왜냐하면 신핵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괜찮은 편이라 그래요. 근데 비판은 최근에 또 세게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계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비판도 하고 그러나 전통적인 또 친윤은 아닌 거잖아요. 윤핵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법률 내에서 예를 들자면 조금 그러나 기존의 윤핵관들은 싫고 또 이준석 대표 쪽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선택지로서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나 뭘 목표로 뒀다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금은 이름만 오르내리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정도 확정이 안 됐고 사실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건 기탁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치인이라면 이름이 거론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그림이고요. 좀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외부, 그러니까 친윤 내지는 법윤 나머지는 좀 명확하잖아요. 반윤 그룹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유력한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독자 세력이고 이 안에서 보면은 좀 복합적인데 지금 이렇다 할 후보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기현 의원이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좀 대통령실에서 선호하는 그런 후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체적인 인지도도 높고 당원들한테 인기도 좋은 편이죠. 비상근 자리를 2개나 받았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지금 선물을 2개나 받았지만 여전히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죠. 요거는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굽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선물을 받은 대가를 치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이름을 더 올리겠다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2월 전당대회설이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기류는 좀 바뀌어서 4월 전당대회설이 훨씬 더 유력해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문제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권이 정리가 됐잖아요. 해결이 됐죠. 하지만 이 안정된 상태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바로 이렇게 몰아낸 뒤에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시간을 좀 갖자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당협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도 한 2달 이상 정도는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서 사고 지역들이 일단은 시간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르기 위한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경선이 있었죠. 네. 어떻게 해야 됐어요? 네, 정우택 의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나마 좀 재밌는 표현을 들었던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이번에는 진짜 자유투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유투표여야 되는 게 맞는데 즉 특별히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다 할 뭐 누구를 뽑아야 돼 이런 움직임이 따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서병수 의원 표심이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우택 의원 너무 열심히 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9대 47로 2표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의원들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명확히 따질 수는 없고 큰 흐름 자체는 없다라고 보면은 아마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노력의 결과 정우택 부의장. 오늘 방금 여기 그 투표 현장에 이제 간 후배가 이제 사진 찍어 올렸는데 후보들이 여럿 있잖아요. 당내 경선을 두고 굳이 이렇게 인물을 안 만들어요. 근데 공보물을 정우택 지금 부의장 당선자 부의장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만약에 간발의 차로 이기면은 이 노력이 가상해서 의원들이 그냥 한 표 준 것 같다 했는데 진짜 딱 2표 차로 끝나는 거 보니까 그런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보입니다. 치열한 겁니다. 당내에서도. 시정연설 전에도 막 정우택 의원이 되게 열심히 악수를 하고 다니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이긴다. 이게 아주 평범한 교훈이 하나 오늘 확인된 것 같고요. 자, 어제 검찰이 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2번째 시도였고요. 1차 압수수색 영장이 불발된 지 5일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침탈의 현장이다.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폐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육성으로만 들어도 이제 울먹임이 전해지는데 이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뒤돌아서서 감정을 참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 눈물, 악어의 눈물이다. 아까 박정하 이제 대변인은 원래 잘 우시지 않느냐. 자, 이 눈물 어떻게 해석됩니까?
직접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지금 대표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대표 최측근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이 시도할 때는 그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끝나고 이제 당사로 밤 10시에 긴급. 아니 밤 10시 아니고 이날 어제죠. 어제 첫 번째 오전에. 압수수색 때 밤 10시에 긴급 이제 최고위가 열렸던 거고. 어제 이제 최고위 끝나고 당사로 와서 봤더니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8층에 또 가 있고 일부는 또 그 앞에서 그 당사도 이제 당 문이 있고 뭐 경비하는 분들도 있고 당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삿대질하면서 막 검찰 관계자들이 되게 막 호통치고 하는 모습을 딱 목격을 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뭔 일인가라고 순간 딱 격해져서 이게 눈물까지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면은 지금 다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계속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연설에 있었을 동안에 또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어요. 뭐 문희상, 이해찬, 뭐 김원기 이런 분들을 했는데 뭐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장외로 가기 위한 좀 밑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는 장외로 가야 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지지층들이 많이 먼저 나서서 해줘야 하잖아요. 막 의원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지지층이 딱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미리 해놓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의원들이 합류하는 게 돼야 되니까 그런 모종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어제 압수수색한 검찰은 파일 4개, 문서는 6개인데 3개는 같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까? 딱히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변호인 입회하에 했는데 그 상설 위원회 부위원장 그 지원자 리스트 이력이 있진 않고 그냥 명부만 있는데 이걸 가져가려면은 왜 이렇게 한 걸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쇼를 한 거 아니냐, 정치 쇼.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저항할 걸 알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여준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증거인멸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검찰 입장에선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렇게 격렬한 저항을 부딪혔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자신감은 구속영장 발부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충 방금 최영창 기자님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압수수색을 5일 만에 다시 한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 예고하고 압수수색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압수수색이 기본이 아닌 건데 여기 압수수색 할 거야. 근데 저지당한 다음에 그럼 5일 뒤에 다시 온 거잖아요. 시간이 충분해요. 어떤 예를 들자면 목표가 있었다면은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다 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민주당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방탄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를 혹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즉 법 집행을 막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여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류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의 이제 구속과 관련해서 이어진 압수수색인데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최측근 2명이 주로 언급되는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성남 FC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됐다. 그 수사망이 이제 좁혀 들어간다는 느낌이잖아요.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조금 전 속보를 보니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성남 일화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각자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일관된 건 없는데 어쨌든 지도부 중심으로는 이 수사 조작이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그 구속영장 이제 공개되진 않고 이제 언론에 흘려지기만 한 걸로만 보면은 날짜 특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때려잡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 같다. 자기들이 볼 땐 이건 진짜 조작이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굉장히 강하고요. 대선 자금 전달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따로 변호사 또 선임해서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의원들은 완전 다수까지는 아니지만 또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일단은 좀 관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받고 재판을 받으면은 결국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 총선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직을 하면은 다음 공천을 그 대표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야? 네. 라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반명계 의원들이 예.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흔들려면은 뭐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이게 너무 파렴치한 게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지지층 여론전을 하면서 다른 목소리가 못 나오도록 하고 있으니 그분들도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두 분께 짧게 특검 전망을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보관 특검이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는가? 이게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어렵겠다 싶은데 이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1인 정당이죠. 찬반 여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박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0%일 것 같고요. 0이다. 여야 합의는 뭐 합의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는 거고. 한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뭐 일부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랑 뭐 연합을 해가지고 따로 처리한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아마 요거는 수사 상황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사가 굉장히 진척이 빨리 되면은 특검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정성호 의원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패스트 트랙을 이게 올려 태운다고 해도 그게 말이 좋아 패스트지 사실은 진짜 패스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 수사가 다 끝날 것 같다. 제가 지금 첩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최 기자님이 조정훈 의원하고 밥 먹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조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 결정 못했다. 네, 지금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남아 있다고 있네요. 합니다. 네. 학습 중이다. 네. 역시 수사 상황이 또 달려 있겠군요. 참고로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다음 주에 이어지는 스토리인지 to be continued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시사본부 어제까지는 최영일 커피를 저희가 쌌고요. 원래는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간식 선물 드리고 있었죠.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IT본부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자, 이게 뭔가 자, 카카오 먹통 사태 말이에요. 네.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죠. 네. SK CNC의 데이터 센터. 그렇죠. 화제.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깊이 파보려고 해요. 네. 뭡니까 이게 우선? 아마 최 평님은 좀 아실 텐데 예전에 IT 회사 다니실 때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컴퓨터실, 서버실 이래서 큰 회사들에는 컴퓨터 모아놓는 곳들이 있었던 기억 나시죠? 엄청 고가에. 네. 특히 금융회사들. 그렇죠. 비싼 서버. 네. 그리고 그게 또 막 열도 엄청나서 거기 서버실은 마치 우리 방송국 장비실처럼 에어컨도 빵빵 틀어놓고 항상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런 게 계속 회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한 회사에서 그런 서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비를. 네, 왜냐하면 그 장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른바 우리가 닷컴 버블 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조그마한 회사들이든 지금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회사 차리고 인터넷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장비들은 신경 쓰기 싫다. 이런 데들에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관리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그렇죠.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또 회선의 속도 몇 개, 어느 정도. 예전엔 제 기억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길게 하면 IDC. 그렇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가 IDC죠. 많이 불렀는데 그게 지금 인터넷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됐어요. 자, 이런 데이터 센터가 급작스럽게 커진 이유. 수요가 엄청 많아졌나 보죠? 네, 일단은 우리가 쓰는 데이터량이 엄청 늘어났죠. 우리가 맞아요.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클라우드를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그냥 클라우드 하니까 공중에 있는 그냥 가상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클라우드 공간 뭐 1테라바이트 받았다, 100기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실제 용량이 지구 어디엔가 실제로 외장 하드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 하드가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연결돼서 오는 거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물리적인 서버나 하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마치 우리 집에 컴퓨터 있듯이.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개인한테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네네. 자율주행 자동차 8시간 운행하면 데이터 얼마큼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30테라바이트가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네, 30테라바이트 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영화가 텐데 몇 개예요? 요즘에 노트북 용량 큰 컴퓨터 뭐 네네. 아이폰 큰 거에도 1테라짜리 하면 몇백만 원 하거든요. 예. 근데 8시간 운행하면은 아이폰 최대 용량 30개만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아마존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제 그 하드웨어 IDC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하게 해주는 아마존의 AW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도 빌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존 커머스 매출보다 이 AWS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게 실제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전체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회사 전체 매출의 15%거든요. 네네. 근데 영업이익은 59%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커머스로 돈 벌다기보다는 이 네네네. 클라우드로 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용량 사업으로. 그렇죠.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긴 한데 어쨌든 뭐 데이터 센터도 아마존이 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지고 돈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시간이 세월이 흐를수록 이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뭐 자기의 또 직직, 셀카 그렇죠. 이런 게 폰에 계속 저장이 돼 있는데 꽉꽉 차잖아요. 용량이. 폰 바꾸면 그것도 그대로 또 담아오면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니까 많이 홀가분해졌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 기기에 담겨 있던 그 용량이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어디엔가 저장돼 있다. 거기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수요는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직접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거나 하드웨어 운영 관리만 외부에 맡기고 클라우드 서버 구축은 자체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빅데이터 인공지능 하면 제일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간단하게 원리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뭔가 깨닫게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게 해서 응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컴퓨터 관리 시스템으로 하면 한 대의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터넷 IDC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마치 한 대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엄청나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먹이가 돼서 인공지능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하고 싶은 회사라면 데이터를 다른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똑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든 엔비디아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자기네 데이터를 자기들이 모아서 인공지능 학습시키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AI의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자율주행차 등등 우리 생활에 다 침투하고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인공지능의 먹이를 공급하는 그렇죠. 하나의 저장고다. 네네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얼마나 대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의 뇌보다 이 데이터 센서가 무서운 건 인간의 뇌는 한 사람이 하나의 뇌를 갖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마치 모든 사람의 뇌를 연결한 것 같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게 이 IDC 데이터 센터의 무시무시한 우리도 연결해 보아요. 김덕진 소장님 뇌와 제 뇌를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텔레파시로 싱크를 마치는 걸로 매트릭스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플러그를 꽂지 않습니까?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미래가. 자, 그런데 데이터를 이 관리하는 센터를 짓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버라는 게 모아놓으면요 가보면 엄청난 게 소리도 소리지만 엄청난 열이 나와요. 맞아요. 왜 코인 채굴 사업할 때 컴퓨터 뭐 수십 대 수백 대를 모아놓고 그걸 이 열기를 식히느라고 선풍기 에어컨을 돌리고 그러는 장면들을 봤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열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2012년에 1% 정도 이제 사용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2030년에 8%,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 전 세계 인터넷의 전 세계 전기량의 10% 정도를 이 데이터 센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열기를 식히는 데 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정보 처리보다 그렇죠. 근데 물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한 곳의 하루 평균 물의 사용량이 미국 기준으로 약 1136만에서 1193만 리터. 그러니까 인구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도시의 물 사용량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 먹는 하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시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주로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참 기발한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뜨거우니까 아예 서버를 바닷속에 넣는 방식을 씁니다.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네. 그래서 이제 수면 35m에 물이 안 들어오게 금속 재질의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실제로 2018년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한 800대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요즘엔 또 뭘 하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를 가지고 아예 열이 있는 서버를 넣었다 빼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까지 요즘에 연구될 정도로 이 물 사용량에 대한 아주 고민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시원한 데에다 만듭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북극 근처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균 기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강원도 춘천 이런 데다가 짓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또 이제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접근 권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열을 식힐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태양열을 활용한다든지 풍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체 자원을 최근에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야, 이 관련해서 참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이거 여쭤볼게요. 국내는 수도권에 주로 이게 모여 있다. 이게 비판점이 되던데 또 인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제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차원 때문에도 수도권에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기존의 서울시민 전기 모자는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지만 카카오 같은 곳들이 백업 센터 만들려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짓고 있고 또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들이 이제 지을 때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곡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까지. 네, 이걸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뭐 바닷속, 뭐 북극, 남극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죠. 아유,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였고 아주 현실에 꽉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분들은요. 7517-0680 0838-5649 7319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